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노래 들으시니까 좋으세요? 예. 아, 저도 노래를 좀 하는데 저렇게 노래하는 건 정말 저 웬만한 체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도지사님이 너무 센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반주도 없이 그냥 연주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 도지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19대 때 제가 형님처럼 잘 모셨는데 특히 우리 당에서 그래도 이 SNS나 이 IT 쪽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도지사가 되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이 빠르게 변하는데 나라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고 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바랍니다. 딱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한글과 컴퓨터가 제가 대표이사를 했는데 그때 한컴 사장이 될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한컴이 어려워졌습니다. IMF 때 어려워져서 회사를 살려달라 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제가 공개 모집해서 제가 거기 사장이 됐습니다. 1998년 제가 8월쯤 한컴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액면가 500원짜리로 봤을 때 400원 정도 할 때 제가 한컴 사장이 됐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2,500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왜? 아래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그 돈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 쳤어요. 왜 못 받게 했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주는데 대신에 아래 한글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한글 사용자들이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못 받고 한글 8158이라는 1년 사용권을 팔고 또 펀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컴을 살려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한 5개월 정도 밀려 있고 직원들은 다 떠났고 돈도 없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한컴을 맡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저한테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스탁옵션이라는 걸 줬어요. 이사회에서. 네가 만들어서 가져가라. 그래서 저한테 얼마를 줬냐면 스탁옵션을 500원짜리로 100만 줄을 줬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는 그게 돈인지 뭔지도 몰랐고 대한민국에서 스탁옵션이라는 걸 거의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1년 반이 지났을 때 2000년 초에 그 500원짜리 주식이 58,000원이 됐습니다. 이야, 이 경북대 공무원들은 계산이 빠르네요. 58,000원이니까 와 그러네. 딴 데 가면 계산이 안 되고 그렇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한 580억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떼부자가 됐다.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저를 많이 다뤘죠. 그래서 뭐 광고 모델도 하고 이제 뭐 별저걸 다 했습니다. 그냥 그 돈이 내 돈이었으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떨어졌어요. 그래도 몇십억을 제가 돈을 벌었는데 이제 간땡이가 부는 거죠.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자회사했던 네띠양이라는 회사를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가지고 이걸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 망했습니다. 망해도 쫄딱 망했습니다. 집이 그때 한 두 채가 있었는데 싹 다 털리고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건장한 아저씨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 사장님 출근하십니까? 누구세요? 차를 가져왔습니다. 길을 주시죠. 차를 뺏겨보게 됐습니다. 타던 차가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니었어요. 싹싹 그래서 갑니다.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기 안 당해요. 그리고 사기 당한 사람들 보면 미친놈들 같잖아요. 그죠?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세요? 지푸라기를 잡는 신장인 사람들한테 사기꾼들이 가서 야, 너 나한테 2억만 주면 너한테 4억 줄게. 바로 4억 줄게. 2억짜리 딴 거 없어. 어음 하나 줘. 그럼 여러분들은 미친 새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합니다. 저 형이 내가 어음 2억짜리 주고 4억을 준다는데 줄 것 같아. 그것만 주면 내가 빚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2억짜리 어음을 띄워줘요. 그러다 제가 사기 전과가 안 했습니다.
제가 정가가 4개가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선거 나가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다시는 도지사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진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한 1년 뒤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야 로봇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도대체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자녀분들 초등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초등학교 계실 것 같은데. 아 대학생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적게 봤네요. 죄송해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야 인마 그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가야지. 박사 돼야지. 걔들 나오면 뭐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우리 부모님가 사는 것처럼 아이들이 살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주거 환경이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는 부분,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간이 인류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쓰는 에너지가 뭐냐? 인간입니다. 피라미드도 인간이 만들었고요. 네. 과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에너지로부터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참 오래 뒤지다 알게 됐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서 대서양으로 실어 나르는 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 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죠. 죽으면 한 30%는 바다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돈이 남았대요. 이때 이자가 거의 40%의 아주 고금리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탈을 하든 노예를 팔아먹든 이자를 갚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배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배나에 나오는 장면. 네. 배도 사람이 움직였어요. 배도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은 때죠. 옛날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네덜란드인가 어디, 핀란드인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옛날에 뭐 100몇 명이 타던 배라고 이 박물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배가. 그래서 이제 배를 구경했습니다. 배를 구경했는데 선실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실이 100명이 타는 배인데 어떻게 선실이 하나도 없냐? 선장방만 조그맣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옛날에 선실이 없었대요. 그냥 갑판에 그냥 널브러져 잔 거예요. 널브러져 잤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돼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이제 산업혁명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과연 뭐냐?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역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예로부터. 인간은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근력을 대신하는 노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면서 그 해방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기계 노예들이 하는 거죠. 기계 노예.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기계 노예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얼마나 똑똑한 기계 노예입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어요.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누구지? 둘째 딸 이름이 뭡니다. 이거 기억해주는 노예도 있었고요. 의사도 로마 시대에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자동차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이 노예들의 역사가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과거 산업화 처음에 우리 1차, 2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근력의 노예들을 많이 탄생시켰고 또 우리 이제 정보화가 되면서 감각의 노예들. 이 보세요. CCTV 카메라들. 우리 눈을 대신하는 카메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이 뭐냐? 이제는 머리를 대신하는 노예들까지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러면 근력도 대신하는 노예가 생겼고 이게 다 남줬으니 이제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숙제가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화폐 노예 수준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 to 5를 자기 의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화폐 노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뭘 늘려요? 정규직을 늘린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정규직은 사람의 직업이에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계의 직업입니다. 기계 노예들의 일자리가 정규직이에요. 사람은
자유직을 해야죠. 자유직. 네.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정규직에 지금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정규직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또 정규직을 바라는 자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규직은 기계가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제가 아는 사장이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를 했어요. 자동화하고 나서 170명이 일하던 공장 라인을 6명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6명. 6명이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베트남보다 생산 단가가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한다. 독일이 인더스트리얼 4.0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계들에 의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반으로 줄으니까 독일에서 공장을 돌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공장이 왜 개성공단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공장은 미국에 가 있어야죠. 왜? 물리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아, 미국에 생산해서 미국에서 바로 찍어내면 되잖아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이런 공장은 미국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리쇼어링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하는 회사들이 밤을 새면서 여러분들을 대신할 노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저 스마트 요새 내가 오늘 어제 내려오면서 보니까 티맵 그 내비게이션 틀어놨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누구가 또 장착이 돼가지고 누구 김건모 노래 틀어줘 그랬더니 노래 틀어주고, 예? 야 누구 전화 걸어줘 그럼 전화 걸어주고, 아시죠? 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옛날에 우리 제트칸가? 예, 그것처럼 이제 되겠죠. 야, 뭐 질문하면 다 들어주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지금 변천해 가고 있느냐? 처음에 수렵 채집할 때는 그냥 독자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예로부터. 이게 뭐 전부 다 노예는 아니었죠. 근데 노예가 많았죠. 많은 노예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자연 내에서 살았고 이때는 도시 문명이 살았는데 앞으로의 주거 환경은 변할 것이다. 왜? 자아실현인들이 살아야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아실현인들이 사는 도시를. 자, 개인은 어떻게 되고 있냐? 개인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기계노예들을 계속 출현시키면서 개인은 고도화돼 가고 있는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무슨 영화죠?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글래디에이터.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자, 쟤들은 저렇게 싸워서 죽는 거예요. 그냥 싸우다가.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해요. 그거 왜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권이 없었다는 거고 본인들도 그 인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인간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이제 근력이나 감각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노예들한테 던져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던져주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를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에너지. 내가 필요한 에너지. 내가 고도화되면서 사용해야 될 모든 에너지를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 가치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하느냐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쭉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 아래 부분에 클린 에너지, 바로 신재생 에너지, ESS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기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국회 있을 때 산업통상대화원위원회에서 이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서 아 세상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엄청나게 이 에너지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서 조금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 가치를 고도화하는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절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아실현 사회가 노래된다. 지금까지는 화폐 노예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자아실현 사회로의 진입 단계에 들어섰다 하는 겁니다. 자아실현 단계로 들어서면서 우리 최윤식 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요 얼마 전에 화폐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본에서 개인을 이용한다. 개인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개인 자본주의 시대. 지능, 자율,
영생 이런 것들이 최고의 소비 품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삶은. 우리가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찾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를 충족하고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를 부여한다. 근데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아실현 욕구가 제일 위에 조금 있어요. 이 현실이었지. 요 존중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매슬로우가 그랬습니다. 뭐냐면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욕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벌면 AMP 이런 데 가서 회장을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내고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아실현 욕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구현되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 욕구가 한 제너레이션에서 한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좀 퀘스천이에요. 그죠? 그래서 금수저가 자신인 거예요. 밑에가 다 해결된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구현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생존의 욕구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분에. 굶어 죽을 거 걱정합니까? 우리 도지사님은 어릴 때 굶어 죽을 거 걱정하셨잖아요. 술 먹고 물만 마시고 살았고. 자, 이걸 한번 쭉 훑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 노예가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욕구나 안전 욕구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욕구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별 의미가 없어. 굶어 죽는 거 생각 안 해. 이제 사회적 욕구. 요새는 이제 사회적 욕구 굉장히 중요해요. 존중의 욕구 중요해서 아이들이 삼성 가면 여기다가 나 삼성 다닌다고 이거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네? 길에서도. 그죠?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것조차도. 이제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실현. 응? 자아실현. 왜? 삼성 같은 데 들어가도 3분의 1이 나와요. 이게 뭐 잘 발표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삼성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면 한 30%가 나오는데, 야, 너 왜 나가냐? 월급도 제일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왜 나가냐? 그러면 싫어요. 싫어요가 한 마디지. 제 친구 그 회계사는 친구인데 한 번은 술 먹더니 막 새끼 막 욕을 막 하고 그래요. 너 도대체 누구한테 욕하냐? 우리 아들 새끼가 나야. 현대자동차 기획실장인데 이 새끼가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그만둔댄다. 이런 개새끼 그래서 막 난리 났어요. 술 취해가지고 야, 현대 기획실장 이 새끼가 회사가 비전 없다 이렇게 말이 되냐? 이놈 새끼가 얼굴도 많다는데 말도 야, 걔가 실패잖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아실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자녀분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돈 모으냐? 도쿄에 말이야. 우동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우동집이 있대. 난 그 집 가서 우동을 꼭 먹어봐야겠어. 비행기값을 모아가지고 도쿄 가서 우동을 먹고 옵니다. 그런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노돈으로 가느냐? 에? 노돈. 내 돈이냐? 누구 돈을 뭐라 그랬어요? 저 딸내미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예. 뭐라 하실 거예요? 한번 하라 하겠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예. 도지사님 말입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나까지. 하라 그래? 노조인장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는 같이 가자. 미친 새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새끼, 그죠? 미친 새끼.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꼰대다. 나는 꼰대다. 본인이 자기는 꼰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의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너레이션이. 이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리더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하겠다는 이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못 가죠. 청년들하고 갭이 생기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다시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냐? 자발적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 먹고 사는 거 웬만큼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굶어 죽는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미 있는 일은 청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이 죽으면 뭐 때문에 죽어요? 무의미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40년을 사는데 무의미해.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돼? 나를 죽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법화됩니다. 저는 분명히 합법화된다고 봐요. 무의미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내가 의미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 하고 있죠. 아이 자꾸 이걸 딴 걸 자꾸 보네. 아이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는 나의 고통이 무의미해질 때가 가장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었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되듯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의미한 사람은 이 친구 제가 우연찮게 TV에서 봤어요. 갑자기 막 컵을 이걸 쌌다가 접었다 막 해. 저기 뭐 하는 건가? 막 사람이 막 그러면 체육관에서. 알고 봤더니 얘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하루에 5시간을 연습해. 이거 쌌다 풀었다. 하루에 5시간. 중학교 2학년 애가. 뭐예요? 덕후야, 덕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같죠? 얘 이름이 사인이 돼 있어요. 난리 났어. 막 사인 받고 막 사진 찍고. 에? 덕후야, 덕후. 중학교 2학년. 엄마는 병을 내버려뒀는데 한 5시간 동안 연습하는 거야. 얘는 아마 평생 이거 싹 다 풀다가 할 거야. 아니, 풀으니까. 싹 다 풀. 골프 한번 보세요. 골프 하시는 사람이 골프 치는 거 보면 저기 뭐 하는 짓인가 할 거예요. 부모 하나가 공지 걸었겠다고. 골프 안 쳐본 사람이 그 느낌을 알아요? 모르죠. 바둑 안 하는 사람이 바둑 방송을 봅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돌멩이 갖고서 뭐 하고 지들끼리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해. 예? 그렇잖아요? 본인한테 의미 없는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덕후들은 자기만의 삶을 삽니다. 즐겁게 살아요. 바로 이런 세상이 미래의 삶이에요. 미래의 삶.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꿈꾸던 삶이에요. 사실은. 꿈꾸는 삶인데 못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딱 주어지면 나 뭐하지? 할 게 없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부도 자꾸 일을 하라고 그래. 일을. 왜 일을 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일을 해. 네. 왜 자꾸 일을 하라고 그래? 몰라. 일을 해. 정규직을 늘려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아실현 욕구를 구현하는 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기초생활이 안 되는 게. 요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왕창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멍 때리는 시간부터 내가 뭘 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내가 뭘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엘리먼트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본인이 경험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학교가 줍니까? 이 사회가 줍니까? 안 줘요. 안 주니까 자아실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회가 좀 좋아져서 부모님들이 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기회를 자꾸 주니까 애들이 우동 먹으러 일본을 가는 거예요. 케이크 먹으러 도시를 여행을 하고. 그러면 정부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기초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초생활. 경북도 오면 돈이 안 들어. 살아가는데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들어가는 돈을 만든다 그러면 이 덕후들이 여기 살지 않겠어요? 너무 엉뚱합니까? 제가 4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보좌관들이 의원님 땅 좀 밟고 사세요. 선거 코앞인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할 겁니까? 이걸 무슨 공약으로 내세울 겁니까? 이거 무슨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떨어지죠. 근데 4년 전보다 지금은 얘기가 좀 맥힙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더 맥힐 거예요. 자, 이 기초소득을 유럽에서는 돈으로 줬어요. 돈으로 주면 안 돼요. 이거를 인프라로 해결하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인프라.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블록체인이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이 왜 나타났냐? 블록체인은 말이죠. 이 화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 화폐혁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홍익회 교수가 쓴 책인데,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명목화폐 사회입니다. 명목화폐 사회. 달러에 의해서 사는 사회, 달러. 근데 이 달러에 의해서 사는 사회가 결국 초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출렁거리면서 지금 여러 나라를 초토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독일 같은 데가 2차 대전 끝나고 연방 연합군이 전장비 상금을 왕창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독일 정부가 돈이 없어요. 전쟁에도 졌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돈을 찍어서 그걸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초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초인플레이션.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숫자도 지금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더블이 되는 거예요. 돈 가치가. 1,000원짜리가 이틀 만에 500원이 되고 이틀 지나면 250원이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휴고 스티네스. 23년에 대출로 1,535개의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2차 대전 끝나서인가요? 브레튼 우즈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때 달러를 근본위로 달러를 만들고 달러에 패킹을 해서 각 나라 화폐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또 2차 대전이 났나 하여튼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금만큼 달러를 찍지 않고 그보다 더 찍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합군들이 야, 저 새끼 봐라. 저거 달러에 근본이 합의했는데 근본이 안 하고 자꾸 찍네. 야, 내 금 줘. 이렇게 하고 금을 달라고 해요. 금을 달라고 하니까 닉슨이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줘. 이게 1971년 8월 15일에 안 줘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달러는 종이입니다. 그죠? 근본이도 아니고 종이에요. 그냥 종이. 이 종이에 의한 명목화폐에 의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지금 달러를 그냥 찍어내서 세상을 다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이라크의 그 누구죠? 후세인인가? 거기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 이라크가 앞으로 자기네 석유는 유로로 받겠다 이었다고 소리 했다가 맞아 죽은 거죠.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겠다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환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세계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를 맞습니다.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이 금융위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의 3조 달러 이상의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이 금융위기를 해결을 합니다. 뭐 해결을 한 건지 아직도 ING 중인지 모르지만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동안에 돈만 갖고 있는 월급쟁이들은 다 자기 갖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본주의 현상. 자, 이런 현상 속에서 부채는 계속 증가하죠. 양극화는 계속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꾸 생산 과잉이 일어납니다. 계속 안 되는 걸 막 찍어내고 집 짓고 계속 막 찍어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분배, 생산이 아니고 분배, 공급이 아니고 수요 중심으로, 또 소위 말하는 공유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려니까 결국은 이 복잡한 유통체계, 이 복잡한 것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플랫폼으로 바뀌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직거래가 일어나고. 직거래가 일어나면 개인들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기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면서. 이런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지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하고는. 자, 그런 와중에 이것을 해결해보자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블록체인. 블록체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20년 전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가 국경을 마구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데이터가 가려면 우표를 찍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20년 만에 이제는 막 누구하고 전 세계 누구하고도 그냥 단톡방에서 막 얘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 블록체인은 뭐냐? 이제부터 돈이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죠. 막. 근데 국경을 넘나드는데 누군가가 그걸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한 나라 국세청에서 이걸 통제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주식 거래 하루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혹시 아세요? 하루에 모르세요? 하루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천억 달러가 하루에 주식 거래량입니다. 전 세계 주식 거래량.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국제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 아시는 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예? 국제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5조 달러입니다. 5천조가 하루에 거래되는 양입니다. 외환 달러가. 그럼 이 5천조가 거래되면서 뭐가 발생하죠? 환차익이 발생하겠죠. 또 송금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겠죠. 송금 수수료. 이 돈이 얼마겠습니까? 몇십 조예요. 몇십 조. 이 몇십 조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송금 수수료 없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몇십 조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은행이 돈을 좀 잃겠지만 개인들한테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들이 벌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날아다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만들면 나는 거기서 조금만 먹어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코노미가 완전히 파괴된 형태로 블록체인 이코노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경제가 인터넷 데이터가 하늘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돈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대륙을 불대륙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대륙이라고 해서 불대륙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안에서 블록체인 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신대륙에서 비즈니스를 누가 먼저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기축통화가 생겼어요. 이거 미국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축통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누가 인정했냐? 다수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수가 합의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은 앞으로 2100만 개가 만들어지면 땡이에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럼 얘는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다수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그 구조 하에서 끊임없이 10분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인위적으로 더 미국 FRB처럼 야, 더 찍자 그럼 막 찍어내고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치 금처럼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금처럼. 여기에 빗대서 수많은 코인들이 생겨나요. 난 1비트코인에 10,000개짜리, 1비트코인에 1000개짜리. 그럼 이 코인과 저 코인이 교환되는 구조에서 인플레이션, 환율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치 물물교환 형태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가 고도화되면서 이 고도화된 가치를 증표하고 이 증표를 전 세계에 마음껏 유통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법은 뭐냐? 코드입니다. 코드. 블록체인 업계가 지금 시가총액은 약 400조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 도대체 미친놈들이지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자꾸 거기다 돈을 써? 그게 아니고 다수가 합의한 신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이런 대륙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거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암호화폐는 여러 개가 있는데 네이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실제 화폐 역할을 하는 코인,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그러고,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 이 정부들도 못 사는 나라들은 지금 시급하게 코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아프리카를 들어가는데 아프리카도 코인을 만듭니다. 그럼 IPO하고 ICO는 뭐가 다르냐? IPO는 쉐어홀더들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하고 나서 주주에게 극대화를 외쳐요. 내가 돈을 벌면 주주들한테 내가 돌려주겠다. 이게 IPO의 목적이죠.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얻습니다. 빚을 얻어가지고 영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ICO는 뭐냐?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코인을 나눠갖고 책임도 같이 지고 이득도 같이 나누는 이런 구조가 ICO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회사가 이제 마사이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냐? 여러분들 집에 쓰는 그 쓰다 남은 그러니까 안 쓰고 있는 스마트폰, PC 이런 거 많이 있죠 집에.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근데 그런 PC를 와이파이 연결해서 마사이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안 쓰는 하드 스페이스를 자기가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럼 그걸 다 모아서 수만 개의 스마트폰 PC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컴퓨터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컴퓨터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드롭박스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그 이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큰을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토큰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급된 토큰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자기 하드디스크를 내놨어요. 그럼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토큰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토큰을 하늘에서 거래해서 자기가 그걸 캐시로 받아서 토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법인으로 만들었다? 그럼 그 송금 수수료를 주고 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돈 다 보내야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 경제에서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이런 모델. 이런 모델이 이제 앞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화 한다는 것은 그냥 머니타이제이션 하는데 필요한 돈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이런 봉사라든가 탤런트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증표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혈을 했어요. 헌혈 증서를 받죠? 그 헌혈 증서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헌혈 증서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어. 전 세계에서 이 헌혈 증서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가선 주인이 야 나는 세계에서 헌혈한 사람한테 내 살을 주고 싶어. 그럼 그 헌혈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 이거는 인터넷 시스템이 있으니까 찾아낼 수 있죠. 아주 정교한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경제가 하늘 경제로 바뀌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시대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하늘 경제를 이제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 불대륙과의 관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대륙은 그 도시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쭈그러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대륙의 경제력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10년 안에 세계 경제 10%가 일로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세계 경제 10%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5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어디 내려와서 돈을 쓰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지상 경제의 지상 국가들 또는 지상에 있는 우리 경북도 이런 데들이 이제 가져야 될 하나의 전략이겠죠. 전략. 삼성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삼성들 있잖아요. 삼성 아프리카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삼성 안에서 돌아다니는 돈을 만약에 삼성 코인으로 돌렸다. 그러면 1년에 송금 수수료 환차액이 한 1조가 절약이 된답니다. 그럼 거기 삼성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거 했다가는 금융기관이 난리가 날 것 같아. 세금도 내기가 좀 애매해져. 그죠? 그래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삼성만 그러겠습니까? 아마존도 그러죠? 위챗도 그러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 필리핀의 1년에 타발 송금, 해외에서 들어가는 돈이 약 36조 원 정도 됩니다. 해외 송금이. 근데 지금은 송금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 송금 은행에 가서 해서 수수료 뭐 10%씩 띄고 필리핀에 보내면 필리핀에 환전소 가서 그 엄마가 가서 환전을 해서 써야 돼. 며칠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토큰으로 많이 보내면 아들 스마트폰에서 엄마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36조가 토큰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큰을 그 토큰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가게에서 그 토큰을 안 받을 리가 없고 미장원에서 그 토큰을 안 받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토큰 이카노미가 생깁니다. 그럼 그 이카노미에 어떤 이카노미가 어느 땅을 밟고 있느냐가 결국 그 땅이 앞으로 성장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리버랜드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어디냐면 크로아티아하고 세르비아 앞에 실리콘밸리 벤처 하는 사람들이 2조를 들여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컨트리, 직접 민주주의, 노 텍스 이걸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에 들어가면 세금 안 내고 환전할 수 있는 거죠. 환전.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블록체인이 커지고 블록체인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나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영해상에, 공해상에 지금 섬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텍스 이렇게 부르지제. 네. 그냥 공해상에 지금 그냥 배 띄워서 지금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불대륙의 부자들은 지금 꿰뚫고 가서 지금 파라다이스 만들겠다고 거기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약 500만인데 15만 원 주면 전자시민증을 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블록체인 실명 거래 정부가 오더를 탁 줬습니다. 실명 거래하라고. 그랬더니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이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다 비트코인 갖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에스토니아 가서 바꾸려고. 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여기 전자시민증 15만 원이면 내줘요. 전 세계 2천만 명이 전자시민증을 갖고 있답니다. 사는 사람은 500만인데. 크립토밸리, 죽구, 스위스의 죽구. 여기는 지금 2만 명이던 도시가 지금 한 5만 명, 6만 명 됐어요. 제가 8월 달에 한번 가보는데 호텔이 없어요. 호텔. 여기서 다 IPO를 해서 불대륙으로 올라가는 돈, 내려오는 돈이 이 항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라루스. 이런 데들이 막 생기고 있죠. 알리. 관광지에 여기 지금 블록체인 하는 엔지니어들이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G20 장관들이 3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국가가 채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G20 중앙은행 장관들이 뭐라고 했냐? 세계는 전통적 경제 종말을 인지해야 된다.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G20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 경제의 종말을 인지해야 된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뒤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도시. 옛날에 도시라는 것은 우물가 주변으로 다 모여 살았어요. 여기도 안동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십시일반 애들을 키우고 동네 아이들끼리 서로 질서를 잡고 사회성도 배우고 이러고 다 크고 살다가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죽었어요.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기는 되게 화려하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병폐를 이제는 지적할 때가 됐다. 뭐냐? 이 도시는 마치 옛날에 메인프레임만 있을 때 PC가 나오기 전에 메인프레임과 같은 도시예요. 이 도시에 만약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는 누가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조닝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 잠은 저희 가서 자. 일은 여기 와서 해. 산업시설은 저쪽에 있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가족하고 같이 애들 보다가 일도 하다가 거기서 부모님도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살면 더 좋죠. 그런데 이걸 조닝을 해놨어요. 다 찢어놨어. 이게 도시의 발전이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 도시의 발전은 인간을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여기 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네. 자, 그런데 한 4, 5년 전에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깜짝 가슴이 전율이 이 그림을 보시고 가슴이 안 뛰는 사람은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만약 이 태양광이 없으면 얘는 완전히 원시예요. 완전히 원시. 근데 태양광이 딱 들어갔습니다. 에너지를 얻게 됐어요. 에너지를 얻은 거를 배터리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기울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지하수를 파든 어쨌든. 그럼 뭐예요? 농사를 져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합니다. 여기에 인터넷만 딱 들어왔다. 끝나는 거예요. 은행 거래도 가능해요. 단톡방에서 재택근무도 가능해요. 재택근무도. 네? 여기에 드론만 들어왔다. 네,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도시의 PC 같은 도시가 탄생한다는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아, 이제 개인이 고도화되면서 고도화된 개인을 서포트하는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노동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면 이 도시는 어디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이게 바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몽고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각 집이 만들어내는 생산된 에너지를 서로 정교하게 교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립이 가능해요. 자립이. 돈 안 들이고.
마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을 교환합니다. 잉여 가치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러면 지금 송전탑 문제, 원자력 발전 문제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자립된 자급자족이 가능하면서 잉여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광이죠. 태양광. 자, 태양광은 엄청나게 많이 내리쬐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뭐 부족하니 어쩌나 하는 거는 다 에너지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태양광은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또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분산전원이고 문제는 뭐냐면 간헐전원이라는 거예요. 간헐전원. 해가 뜨면 만들어지고 해가 지면 안 만들어. 그러니까 전력회사는 아주 짜증나는 전기죠. 24시간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220V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다 놨다 하면 주파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분들이. 근데 이게 뭐냐? ESS라는 배터리가 무지무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좋아지니까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도체 기술에서 가격이 기하급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집에도 들어가고 건물에도 들어가고 발전소에도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가. 배터리 가격 기하급수로 떨어지고 있어요. 태양광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 엄청나게 내리고 있죠. 지금은 유럽은 이미 석유보다 훨씬 쌉니다. 태양광이. 네. 이게 예측치예요. 예측치. 이게 실측치고. 네. 태양광의 속도는 발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태양광 지붕입니다. 태양광 지붕. 프랑스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태양광을 까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 깎아서 태양광 만들고 뭐 이게 난리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태양광은 피크를 시프트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요새 농촌 가면 왜 무사 이런 데다 태양광 덮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도로에다 깔고. 근데 창문도 이제 태양광이 될 것이고요. 필름도 됩니다. 필름으로 그냥 쭉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페인트도 됩니다. 페인트도. 그래서 기술은 계속 진화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4년 전보다 훨씬 좋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는 뭐예요? 공짜다. 에너지는 공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도시가 바로 뭐냐? 수익을 고도화하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고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태 발전을 엄청나게 키우는 이런 도시는 이제 그만 좀 만듭시다 하는 거예요. 쓸 데도 없어요. 거기 가 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럼 뭐냐? 가치를 고도화하는 도시만. 그리고 그 가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제가 박사학위를 2월달에 받았는데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굶주렸는지 몰라요. 공동체. 가치. 도시가 가치와 공동체를 제공하지 않아요. 기존의 도시는. 그냥 개발업자들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에요. 네? 정치인들의 그런 과시욕만 만족시켜줄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고도하고 가치 공동체가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급자족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생태발자국이 제로가 돼야 된다. 생태발자국을 제로화하는 도시를 만들면 전 세계 무한 카피를 해도 이 지구에 욕될 게 없어요. 지구를 덕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홍익만이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도시가 첨단 자력도시 CT입니다. CT. CITY는 끝났다. 새로운 도시는 CT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래서 떨어졌어요. 자급자족 기반이 마련되고 자아실현을 위한 일반 공동체가 있는 도시. 그래서 CT에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로 베이직, 어반, 컬처 베이직. 컬처 베이직은 뭐냐면 비즈니스하고 공동체가 먼저 설계돼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를 설계할 때 비즈니스와 공동체를 먼저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설계된 공동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 가족들이 필요한 교육, 의료, 제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서울대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울대 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화돼서 생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도시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인프라에 이렇게 조닝을 했던 것을 각각의 공동체별로 마치 PC처럼, PC의 클라우드처럼 도시를 설계해서 백업 보안 인프라 정도 갖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특히 기대효과는.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무지무지 많아집니다. 기존의 도시의 형태에서 쓰였던 것들을 다 새로운 PC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 캠퍼스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아미 캠프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고 R&D 빌리지나 아트 빌리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이 자급자족을 해서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죠. 한 예로 제가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도시에 가서 지금 제가 이런 것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달랏이라는 도시는 한 1,500고지 정도 되는 아주 영원한 봄의 도시입니다. 영원한 봄. 근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도시가 이렇게 나지막한 건 이유는 이 도시가 절대 5층 이상을 개발을 못하게 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땅 두 필지를 내가 다 합쳐도 그 두 필지를 합쳐서 집을 못 짓습니다. 옛날 그 필지대로만 집을 짓게 돼 있고 슬라브 지붕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지붕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한 500만의 베트남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위치역이고요. 근데 이 대학의 날씨가 이 달랏은 날씨가 너무나 좋고 자연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있어요. 한국어학과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블록체인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이 더운 나라들, 이게 뭐 싱가포르 이런 데 더운 나라에서 아주 시원한 곳에 와서 컨벤션이나 대학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럼동성하고 가서 강연을 제가 했는데 강연하고 나서 이 럼동성 구시장, 이분이 구시장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던 도시다. 처음에는 막 이제 뭐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스마트 시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는 뭘 할 건지만 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나 그런 얘기 안 한다.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저 부시장이 되게 좋아하면서 바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랏 시장입니다. 지금 MOU를 하고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랏에서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로베이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들, 그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IoT 센서들, 거기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그리고 코인,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달라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단지를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 팝, 여기가 커피 산지거든요. 그래서 커피팝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학이나 컨벤션을 만들고, 거기에 레지던스 호텔이나 타운하우스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는 자아실현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아실현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로베이직에 포커스를 하시면 경북도가 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안 드는 도시, 살기 위해서 돈이 안 드는 도시를 많이 만든다면 아마 보따리 싸들고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티는 북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북한에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무슨 철도를 놓는데 어쩐다 하지만 그 철도를 놓으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시티를 마을 단위로 갖다 주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역사를 한반도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에 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 섬나라, 이 섬나라 공항입니다. 국제공항. 인천공항이에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얼마나 못 사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도시,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이 아이들 물건을 쳐다보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얘 참 우리도 저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쳐다보다가 얘들이 갑자기 박장대소 하고 웃는데요. 또 한번 소름이 막 쫙끼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들어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서 영혼을 뺐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바로 이 맑은 영혼 속에서 그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이 문명을 이 맑은 영혼들과 잘 접목하면 인류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무슨 코인 만드는 회사에 파운드가 돼서 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분들한테 너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냐? 네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앞으로 로봇하고 싸워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이 숙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무슨 수능이 뭐 어쨌네, 학종이 어쨌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대학을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로봇들을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예, 어떤 분야에서. 로봇들을 이기려면 본인이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의미를 갖고 있으면 청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고행도 의미 있는 일이고 산에 다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만이 삶을 가져갈 수 있다. 기초생활비를 최소 수준 전략이 있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만들려고만 해요. 우리나라의 1년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얼마 되십니까?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100조 원을 벌어야 전기를 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지도자들이 100조 원을 줄여서 에너지를 완벽하게 자국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우리는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 둘 실천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주거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안동, 경북이 서울의 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블록체인 이 불대륙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새로운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는가. 또 새로운 주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작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 경제 종말을 수용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6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은 별로 간단한 겁니다. 어떤 권력도 기술을 막지 못해요. 블록체인을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그만큼 세상을 크게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걸 반증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인터넷 사기 소리 많이 들었고 감옥을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 20년 만에 이제 인터넷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됐어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 그만큼 사기 소리를 듣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그만큼 이 세상을 크게 추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경제의 종말을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피곤한 힘든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그 키를 주셔야 됩니다. 우반차를 조종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붙잡고 나 운전 못해 그러니까 너도 하지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맡아서 해라. 이제 우리 시절은 끝났다. 이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 종말을 수용하고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